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어바라.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7으로 인사드립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1회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구주기. 9년이 지난 지금 여성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안녕하신가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그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였는지를 두고 제도도 사회도 끝내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 아래 가려진 폭력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여자라서 죽고 있습니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외침은 여전히 허공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는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쇼컷이라 페미다. 페미는 많이 맞아야 한다. 맞아도 되는 여성은 없습니다. 맞아도 되는 생명도 없습니다. 2025년에도 나는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 이 말이 자꾸 찾아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바라는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뜨거웠다고 해서 절대 과거가 아닌, 뜨거워서 손으로 꼭 쥘 순 없지만 놓지 못하는, 식으려고 하면 다시 뜨겁게 데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뜨거웠던 감자.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7 뜨거웠던 감자. 네, 뜨거웠던 감자. 이미 식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식어버리면 안 되는 이슈들을 식지 않도록 계속 데펴갈 이슈들을 청취자분들께 어바라의 시선으로 뜨겁게 배달합니다. 네, 작년 시즌 6에 이어서 시즌 7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겨울이었는데요. 다들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바라 멤버들도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는 정말 추운데 거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봄이 왔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되어서 되게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첫 녹음을 왔습니다. 네, 블랙갱입니다. 저는 좀 쉼을 가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난 딱 12월부터 2월까지는 꼭 쉬겠다 결심을 했는데 쉴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쉬기보다는 오히려 더 춥고 힘들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어바라가 지금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돌아오고 있지 않나?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바라가 성평등 팟캐스트인 만큼 우리의 일상이 조금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는 주제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뜨거웠던 감자 주제는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4월 말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뜨겁게 주목받지 못한 것 같아서 어바라가 뜨겁게 대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연일 뉴스에서 사실 흉악 범죄가 끊이지가 않고 사회 안전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안전한 게 맞을까? 우리 청취자분들과 어바라 분들은 우리의 일상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좀 할 수 있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앞서 바른소리 코너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구주기와 그 진주 편의점 폭행 판결에서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한 내용으로 좀 오늘 바른소리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혹시 두 분 들으시면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바른 소리 해주실 때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제도도 사회도 끝내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아프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이라서 죽였다고 가해자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회는 그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명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현실이 이 정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래도 처음으로 이러한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이거를 인정받은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라도 했구나 하는 그런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23일 동안 죽임을 당한 여성이 60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밝혀진 게 그러니까 기사화되고 이래서 모두에게 알려진 게 60명이지 그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틀에 한 명꼴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그럼 그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성 혐오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바라 그 시즌을 잠깐 쉬는 동안 그 진주 편의점 폭행 선고가 확정이 3년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사회적인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게 기각되면서 12월 30일 기준으로 징역 3년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판결이 그래도 앞으로 좀 있을 그 여성을 향한 폭력에 있어서 많이 이제 참고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도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뜨감 주제는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성폭력의 현재를 어바라의 시선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는 여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폭력을 유형별로 나눠보고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교제폭력,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죠. 네. 교제폭력이나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했고 전국에 사는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직접 겪은 폭력 경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조사의 대상이 결코 적지 않네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까 신뢰도는 훨씬 높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천천히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그래도 어바라에서 좀 몇 번 다룬 좀 결과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 24년 결과를 통해서는 전체 여성 중에 36.1%,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만 놓고 봐도 7.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 유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보기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스토킹 이렇게 조금 항목이 나눠져 있던데 뭐가 제일 유형이 많았을까요? 이건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전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당근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성적 정서적. 폭력. 땡. 네네. 우리 맞지가 않네요. 뭔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성적 폭력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폭력을 다루는 얘기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봐야 하니까. 네, 어쨌든 성적 폭력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정은 정서적 폭력을 말했는데.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그리고 이어서는 통제, 경제적 폭력,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건 특히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반복해서 겪었다는 응답이 무려 5개 항목에서나 나왔다는 점인데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10번 이상이요? 네네. 한 가지 폭력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겪었다는 그쵸.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 5개 항목이 뭐였냐면 그 성적 폭력에서 10번 이상 겪었다. 이 항목이 가해자가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리고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그리고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 그리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 그리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여러 번 반복된 경험들을 여성들이 좀 갖고 있고, 저는 이런 행위를 한 번 당해도 너무 끔찍한데 반복해서 겪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정말 이거는 한 번 당근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 겪은 게 그냥 불쾌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어떤 두려움과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 하나도 뭐 그럴 수도 있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또 내 동의 없이 키스나 포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상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상에 퍼져 있는 되게 구조적인, 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피해자들이 폭력을 경험한 시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10대에서 30대가 80%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 20대가 가장 높고 순서로 따지면은 그 20대 그리고 30대, 10대 순으로 폭력을 경험한 시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 그 공부를 하면서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줌마는 그런 성적 범죄 대상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아예 아니지만 비중이 낮더라. 모든 그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거에 악용되는 그런 사진들도 20대, 10대의 사진이 가장 많다. 그래서 아줌마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걸 좋아할 문제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토론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근데 저는 이 피해자 비율, 연령별 피해자 비율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쨌든 청년 시기잖아요. 20대, 30대, 10대. 가장 혈기왕성하고 성별을 떠나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막 발현되고 꽃 피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어떤 집단은 가해자가 되고 어떤 집단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괴로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대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미성년자라는 그 제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되게 떳떳하게 술이라는 걸 마실 수도 있고 술 마시면 또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풀리고 예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규제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어 했는데 그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딘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될 시기에 이게 피해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20대가 가장 높다는 건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소리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고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실태 조사 자체가 어쨌든 젠더 폭력이라는 걸 기반으로 그 실태를 좀 조사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개인적으로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알고 좀 그렇게 사회에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보고 싶은 건 가해자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은 주로 당시 배우자로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적 폭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다고 했지만 그게 유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일면식 있는 사람으로 단순 분류로 해서 바꾸면 일면식 있는 사람이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혀 모르는 사람에는 누군지 모른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가해자를 유형별로 조금 했었을 때에도 여성 폭력은 낯선 누군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아주 근처에 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닐까. 평생 3명 중에 1명이 여성 폭력을 당하고 그걸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친구들 중에 1명 이상은 한두 명 이상이 그렇게 여성 폭력을 경험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누가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퍼센테이지로 아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그런 폭력을 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일상적으로 되게 불안하게 하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 주변에 저보다는 연령대가 조금 낮은, 그러니까 20대 여성 청년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 뭐 하고 이런 거에서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간혹가다 그 남성 친구들을 동창이라는 남성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언어에서 그 성폭력, 그러니까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는 수위의 말들이 자주 오고 가서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가고 싶더라. 근데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나만 알아차렸지 주변의 다른 여성 친구들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서 쟤 또 예민하게 구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까 봐 차라리 그 모임을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이걸 알아차려서 더 불편한 것인지 그럼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다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불쾌해지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빠져서 되는 일인지 그들이 바꿔야 되는 일인지 고민할 게 한두 지점이 아니에요. 저는 그 3명 중 1명이 이 이제 폭력을 당했다고 통계상으로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줄여진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 폭력이라는 게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가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3명 중 1명으로 나왔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당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기 노출 등등 이런 것까지 다 여성 폭력으로 한 명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아서. 제 주변에 그냥 저만 해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고 제 주변에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여성폭력이라는 그 범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성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당근이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밀한 관계 또는 일면식이 있는 관계로부터 더 많이 겪게 된다. 여성폭력을 그런 얘기하면서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래서 더 불안한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 온라인에도 그렇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연애도 하지 않겠다. 왜? 안전 이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 여성 폭력이 단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여성이 만남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그 만남을 거부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또다시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로 함께 이거를 해결해야지, 단지 여성이 더 많이 겪기 때문에 여성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 교제 폭력,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들도 어바라에서 되게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태 조사 내에서도 그 친밀한 파트너 폭력, 그리고 교제 폭력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 소개팅 상대 등 그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19.4%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교제 폭력이라고 하죠. 연인, 현 연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6.7%였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에서 이게 나 연령대로 좀 구분을 해보면 20, 30대 여성은 10명 중에 1명 꼴로 교제 폭력의 경험이 있다라고 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평생 동안 5명 중에 1명이 친밀한 파트너에게서 폭력을 당하고, 그 연인 관계에서만 보면 15명 중에 1명, 그리고 20, 30대로 좁히면 1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정말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제 폭력의 경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을 놓고 보자고요. 뭐 고등학교 한 반을 놓고 보면 30명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 반 안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한테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6명.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보면 2명. 그리고 20, 30대로 좁히면 3명. 이거 진짜 한 반에서 이런 피해자, 그냥 한 반만 봐도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이런 사회에서 좀 진행되는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희가 조사해보지 않으면 그냥 저희 감각으로 느꼈던, 내 친구가 이런 거 당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당했었는데, 막 이렇게만 좀 지나치고, 이거를 이렇게 딱 수치로 조금 보니까 심각하구나, 이런 심각성을 오늘 어바라 멤버들과 청취자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즌 7 시작하면서 오늘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다들 막 밝은 목소리로 다들 잘 지내셨나요? 막 이런 걸로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소 시즌 7의 처음 방송인데도 좀 무겁다고 느끼시더라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실 거죠? 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현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더 얘기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분인데요. 그 이번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그 단순히 앞서 얘기한 피해 경험만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지 인식도 함께 조사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였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나 어바라 멤버들도 지금 계속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3년 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평균 점수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5점 만점인데 2.64점이었다고 해요. 이게 보통이다가 3점이거든요. 평균이 지금 보통도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질문에? 네네. 그래서 보통이다, 3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3년 전보다 조금 줄었다고는 하긴 했지만, 네, 숫자로 보면 살짝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걸 좀 들어보니까 어바라 멤버들은 어떠신지, 일상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저 혼자 다닐 일은 없기 때문에 어딜 가든 같이 안전한 분들과 다녀서 그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포항에 마라톤을 하러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뒤에다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라는 현수막을 뒤에다 달고 이제 뛰려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간 분들과 떨어져서 저 혼자 뛰게 될 때 누군가 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만 달고 나중엔 떼고 달렸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뗐던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화장실 갈 때도 저랑 함께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꼭 가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문틈으로 그 사람이 나갔는지 확인도 하고요. 열 때 진짜 조심히 열어보고, 그리고 저 이제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날 어디 와야 될 시간에 안 오거나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너무 불안해서 사무실에서 막 차 끌고 집 쪽으로 갈 정도로 저는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폭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저는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택시를 탈 때 항상 좀 두렵거든요. 택시를 타면 자꾸 저도 모르게 뭐 평범하게 탔겠죠. 뭐 탔는데 그 막 과거에 택시에서 있었던 일들, 막 되게 무서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직접 겪은? 아니요. 그 뉴스에서 듣거나 네.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되게 좀 뭐랄까 위축되는 느낌? 그래서 기사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맵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 몇 번 탔어? 도착했어? 그리고 서로 안부 인사가 대부분 그거잖아요. 택시에서 내려서 연락해? 이런 것들, 친구들이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탁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택시를 그래도 자주 타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 그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좀 그렇게 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안전한지와는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네. 그 여성들에게 그 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라고 해요. 근데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게 20대 여성이 62.5% 이렇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 앞서 이야기했던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3년 전보단 조금 수치가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두려움에 대해서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 안전하다는 느낌은 좀 나아졌는데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어바라 분들이랑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저는 어려운데요? 그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딘가가 되게 이 지역에 가면 거기는 위험해 막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느 순간에 어떤 폭력이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전하다는 느낌이 좀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부나 정책적으로 뭔가 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나 그죠. 불법 촬영을 좀 삭제를 지원하게 됐다거나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다거나, 물론 이게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게 강화된다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생겨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해졌나? 물론 평균 점수는 낮지만 안전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두려워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이렇게 모순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진 건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개선감들이 좀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좀 두려운 거죠, 여전히.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생각해 본 지점은 약간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두렵다라는 수치가 20대가 가장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 20대 여성들이 그래도 인식이 되게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적인 부분이나 어떤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약간 제도가 변화해지고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그 민감도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성범죄 관련,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거, 뭐 2천만 원 올리고 2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죠, 뭐 불법 촬영물 삭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예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이 높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가 예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게 안전하다고 여러분은 느끼세요? 저는 이게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이제 정책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제가 너무 정책이- 앞서 나갔군요. 아니요. 되게 좋은 이야기셨고 그건 뒤에 좀 한 번 더 얘기해보고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연인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피해자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전체 응답자의 19.7%가 그렇다라고 동의를 했고 이렇게 높은 비율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70대 이상 여성분들은 무려 31.9%나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연인이 폭력을 행사했어 나한테. 근데 나한테도 잘못이 있을까? 이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다고 인정한다고요?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70대 이상과 비교해야 될 게 뭐였냐면 20대에서는 10%였어요. 네. 되게 낮죠. 근데 세대가 올라갈수록 내 탓이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거죠. 이게 확실히 세대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보여지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맞을 짓을 했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맞을 짓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내가 폭력을 당함에 있어서 나에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그루밍 당한 걸까요? 약간 그런 연인 관계, 그러니까 특히 뭐 배우자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폭력이 일어날 때 그거를 좀 문제시 여겨지지 않았었던 그런 윗세대의 문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막 여자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손찌검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문화가 되게 전 길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시기? 당연히 싸우면 이렇게 서로 손찌검 할 수 있고 그게 그루밍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전 솔직히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이거 사회 정말 계속 오늘 사회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는데 보통 가정폭력 가해자가 왜 때렸냐라고 하면 가르치려고 때렸다라고 답을 한대요.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는 양육자가 주 보호자가 내 아이를 때릴 때 가르치려고 때렸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뭐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가르치려고 때렸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게 그건 권력 구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인 관계라든지 친밀한 관계에서도 성별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는 좀 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속상한 건 20대 분들조차 10%나 나에게도 맞은 나에게도 일정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아까도 10% 별로 되게 낮은 수치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꽤 높은 수치라고 말했는데 아니 10%의 분들이 내 탓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속상한 것 같아요. 정말 블랙갱이 말한 것처럼 그루밍 맞죠? 그 일부죠. 예, 그루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너가 이 잘못만 안 했으면 내가 안 때렸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때리는 거잖아요. 말하지 마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정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어쨌든 세대별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건강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여성은 가장 강하게 폭력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고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변화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70대 이상 여성분들이 30% 이상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20대 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싶은데 아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세대가 20대였잖아요. 네네. 근데 폭력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세대. 네. 그러니까 왜 가장 깨어있는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까? 저는 이건 결국 인식은 변화했지만 우리의 사회나 구조가 따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육은 빠르게 바뀌어갔지만 법이나 환경이나 제도나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교육에서도 많이 이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니까 옛날로 돌리자라고 하는 어떤 흐름도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도 되게 더 우려스럽게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피해 경험과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는데 정책에 대한 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일단 실태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의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뭐 CCTV나 가로등 같은 안전시설 이런 예방 항목들이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반면에 실질적인 처벌은 단일 항목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고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응답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해자와의 분리나 2차 피해 방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좀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어바라 멤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항상 저희는 예방적인 부분 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서로 어떻게 상호 존중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사실 그래서 어바라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바라 분들의 좀 생각들도 좀 같이 조금 있다가 소감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뒤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전체적인 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거는 누군가에게만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되게 이건 깊숙이 사회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저는 더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10대에서 30대 사이 사회에 막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취약한 시기에 폭력을 겪고 근데 그 가해자는 낯선이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막 사랑하고 친구라 불렸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성들의 일상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권력이 다르게 주어지고 그 권력의 차이가 관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제도 속에서 폭력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여성폭력을 여성 혐오 문화나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로 해석하는 거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자는 거거든요. 가해자들한테 뭔가 가해자들 너네 잘못이야 라고 그런 되게 단순한 가해와 피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아까 바른 소리에서 얘기했던 여자라 죽었다 이 말은 그저 여성 개인의 분노나 불만이 아니라 사회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네,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나 구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 그거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광장에서도 그렇고 어바라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 구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가 다뤘듯이 포괄적 성교육만으로도 예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두 알아요. 그것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이게 당연히 아주 영유아 시기부터 차근차근 해오면 오히려 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적 낭비도 더 적을 거라는 걸 그들도 좀만 들여다보면 알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당근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방이라면 정말 포괄적 성교육밖에 답이 없지 않나? 아니 이 외에 다른 것도 답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블랙갱이 좀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소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정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예방도 절대 놓을 수 없는데 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되게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도를 강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어떤 또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법조계가 가해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맞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네. 지금은 사실 돈으로 나의 감형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금은 사실 돈으로 감형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까지 와버렸다 우리가. 근데 그런 법이 정의를 실현해주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한 번 더 좌절을 겪게 되고 더 외로워지는 일이 저는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뜨거웠던 감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정말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봤는데 구조적 성차별, 여성폭력 저는 이런 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폭력이 정말 저는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폭력이 없는 세상 되게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다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뜨거웠던 감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뜨감의 주제도 기대해 주세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매운맛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어바라 방송을 듣고 혹시 답답하셨거나 어바라 멤버들의 대화 중 반박하고픈 내용, 이런 내용을 다뤄달라 등의 의견이 있다면 답글로 주시는 코너 매운맛 피드백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매운맛 피드백을 녹음하면서 많은 댓글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시즌 7까지 그리고 달려오면서 시즌 6에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편이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리캉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공감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박희영님께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의미가 있네요. 온라인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덕조님께서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피해를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덕준님은 현장에도 오셨나 봐요. 그죠? 글을 보면 그 자리에 직접 오셨던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글라라 정님께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주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어바라 화이팅 해주셨어요. 화이팅. 너무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 네, 암요님께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공개 방송 힘드셨을 텐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마을이 되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뭉크뭉크님께서 소라넷부터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모습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현실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니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게 무서운 일인지, 왜 여성이 모든 공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들으셨다니까 너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딸기 붕붕님께서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사회 이슈. 이 범죄에 희생당하면 평생 트라우마가 오래갈 듯합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기관들이 뜻을 모아 딥페이크 범죄에 강력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 대응을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다음 건 당근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범 시민입니다.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딥페이크 진짜 문제입니다. 처벌에 관해서 방법이 너무나 미흡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까다로운 것 같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교육 환경도 미흡하고 연예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지금 당하는 딥페이크 범죄 방관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해서 연대하는 그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우맘맘맘님께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며 양성평등 강사로 살아가면서 딥페이크를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송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려준 어바라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저희 진짜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방송이 있었나 싶어요. 저희가 오히려 응원받는 기분이에요. 거의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고맙고 특히 이제 그 글라라정님께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어바라 화이팅 이렇게 해주신 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또 계속 지역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방송이 공개 방송이 9월 말에 올라온 건데도 이게 댓글들이 12월까지 계속 네.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관심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에피소드 17번이었죠. 뜨거웠던 감자 시즌 6 이슈 후속 방송 지금은 편에서 아르보주나님께서 밤 11시에 녹음이라니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바라 짱짱짱. 짱 하나당 어바랑 한 명씩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짱 하나씩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평등 앞에 선 그대에게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 편을 들으시고 10705605님께서
해마다 열리는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에 체크리스트를 전달해야겠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평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어바라 응원합니다. 근데 누구실까요? 저희한테 또 후원금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네, 저희가 후원금 정산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은 조금 매운맛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1부 게스트 송이님 편을 들으시고 마음의 양식을 쌓자 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방송을 듣다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학교가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학생들이 입학 설명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3학년 시기는 매우 중요해서 대학 진학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학원, 과외 등을 다니느라 방과 후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내가 서류를 낼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입학 설명회를 신청합니다. 교과 전형이나 학종 전형으로 쓸 수 없는 대학의 입학 설명회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지요. 일과 중에 진행되는 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자습을 하든 프로젝트 봉사를 하든 본인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그럼 상위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냐고요? 그건 바로 담임교사와의 상담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대학에 대해 학생과 함께 수박책, 그러니까 수박 먹고 대학 가자라는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대입 전형 설명 안내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수박책을 찾아보거나 대학 홈페이지를 함께 탐방하는 등 맞춤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진로라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도 탐색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전형을 탐색할 기회는 정규 수업 및 상담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하라고 매달려도 안 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실제 학교의 현실입니다. 입학 설명회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해당 학교를 염두에 둔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무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낮은데도 꼭 듣겠다 하는 학생들은 신청하면 들여보내줍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2점대라면 4점대의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다른 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듣는 걸 선택하는 거지요. 아무튼 학교가 아닌 학생의 선택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마치 학교는 성적 낮은 학생들을 등한시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한 반에 31명에서 36명씩 총 13학급이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을 뵈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방학 중에도 입시 진학지도 관련 연수도 들으러 몇 박 며칠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만에 이 방송이 생각나서 듣고 있는데 간만에 답글이 썩 좋지 않은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학교의 현실에 대해 다소 왜곡된 내용을 언급하시는 듯하여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글을 답니다. 하고 길게 저희 방송에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오해를 풀고 싶으셨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쩡이 이 글에 답글 남겨주셨죠. 쩡이 뭐라고 남겨주셨는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음의 양식을 쌓자님께 일단은 길게 현장의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는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댓글 다른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던 이야기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구조는 학생 개개인을 살리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노동자들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현장에서 나름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교육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사려 깊고 선명한 이야기를 하는 어바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 6의 마지막 방송이었죠.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게스트 송이님 2부 편을 들으시고 아르보주나님께서 올해도 덕분에 함께 고민하고 힘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바라가 없는 몇 달이 아쉽겠지만 기다릴게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쉬고 있는 사이에도 꾸준히 방송 들어주시고 또 여러 내용의 댓글들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매운맛 피드백이 진짜 댓글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내서 다 좀 읽어드리게 된 거는 사실 어바라는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아까 그 마음의 양식을 쌓자 네. 님의 같은 경우도 정말 방송만 들었었을 때 조금 더 비춰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으로 저희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길었지만 그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어바라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매운맛 피드백이 풍성해서 좋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매운맛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시즌 7도 업로드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바라와 경기 페미행동, 부천 새시대 여성회 그리고 젠더폭력 아웃 부천시민 공동행동이 함께하는 페미니즘 강좌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강은 6월 17일 화요일 날 폭력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적 성차별의 민낯을 주제로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2강은 6월 24일 화요일 지워진 절반 다시 쓰는 정치를 주제로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신 장혜영 님께서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강은 7월 1일 화요일 우리는 여기 있다. 법은 어디에 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주제로 비욘디 무지개 재단 한채윤님께서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장소는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열리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용과 신청 링크는 제가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신청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바라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해주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에서는 게스트 신청을,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에서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방송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더하시고 모두 평등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